네, 다음 기사입니다. 두 가지 기사를 같이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것은 물량 앞에는 장사 없는데 수도권 11만 가구 입주 폭탄이라는 기사고요. 또 한 가지는 입주 폭탄, 서울은 덤덤 다 받아낸다 라는 기사네요. 첫 번째 기사는 다음 달부터 수도권에서 입주 충격이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올해와 내년 수도권에서 역대 최대인 17만 194가구와 그리고 21만 6,718가구의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들 아파트 입주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올 1월에서 6월까지 월 1,500 내지 7,900여 가구 입주에 그쳤었는데 이 물량이 다음 달부터는 월 14,859가구로 급증하고 12월에는 23,321가구로 정점을 찍게 된다고 하네요. 그동안 수도권 입주 물량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올해의 수도권의 입주 물량은 약 17만 가구 정도인데요. 상반기 때 실질적으로 한 5만 가구밖에 입주를 안 했어요. 그래서 17만 가구 중에 네. 11만 가구 정도가 6월 이후에 지금 몰려 있는 거거든요. 제목에 나온 수도권 11만 가구가 그러면은 17만 중에서 남아있는 11만 그렇죠. 가구. 6월 이후부터 12월까지 11만 가구가 이제 입주를 수도권에서 하게 된다는 내용이고요. 네. 지금 기사에서 언급해 주셨지만은 1월부터 6월 달까지는 월 1,500가구에서 8,000가구 정도만 입주를 했으니까 네. 평균 잡으면 뭐 월 한 4,000에서 5,000가구 정도가 네. 입주한 거잖아요. 근데 다음 달부터는 7월 달부터는 입주 물량이 무려 15,000가구로 급증하고 네. 12월에는 23,000가구가 넘어가니까요. 평균 5,000가구로 봤을 때 7, 8, 9, 10, 11, 12는 평균적으로 한 3배 정도가 넘는 물량이 매월 입주가 있는 거고요. 네. 12월 달에는 무려 5배 정도의 입주 물량이 수도권에 있는 거예요. 특히나 입주 물량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게 특징이고요. 경기에서는 화성, 평택, 시흥, 수원, 김포, 용인 등에서 입주 물량이 쏟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네. 서울과 수도권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입주 물량이 많은 곳들은 집값은 보합세나 약보합세 정도에 그쳐 있어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 수도권 물량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고요. 연관된 기사로 입주 폭탄 서울은 덤덤 다 받아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기존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이 입주 물량이 많거나 네. 서울은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도권 자체에서 받아내지 못할 정도로 입주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서울은 멀쩡하지만 물량상으로 보면 수요와 공급의 어떤 밸런스가 무너지거나 하진 않았지만 수도권에서 이렇게 많은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게 서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 부분에서 이제 고민스럽다라는 거고요.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꽤 많이 있어요. 네네. 그 두 가지로 의견이 갈리는데 경기나 인천 등 서울 인근의 수도권에서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으니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시는 전문가 분이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수도권의 재정비 사업으로 또 이주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은 끄떡없어. 그래서 이제 기사 제목에도 보면 네. 다 받아낸다. 뭐 이런 제목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인플렉스님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은 수도권으로 이사 안 간다. 이게 뭐 예를 들어 강남 불패와 비슷한 거죠. 그렇죠. 강남에 사는 사람은 다른 데로 이사 안 간다와 같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대체제를 찾으니까 수도권에서 아무리 많이 풀리고 가격이 좋거나 뭐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서울 사는 사람이 글로 갈 리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위례나 미사가 입주할 때 네. 강남이 전세 역전세난이라는 기사가 일정 시점 동안 있었던 잠깐, 기억이 흔들렸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게 보면은 강남 서초구와 강남구가 위례 미사와 무슨 상관이야라고 볼 수 있지만 경기도권의 입주 물량 특히나 서울에 인접한 이제 수도권이 워낙 넓잖아요, 경기도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먼 지역은 상관이 없겠지만 아무래도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에 있는 그런 입주 물량들은 서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과 수도권의 그 재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이주 물량이 물론 있는 거 분명해요. 예를 네. 들면 지금 둔촌주공도 다음 달부터 이주해야 되고요. 개포4 그리고 이제 뜨문뜨문 그런 이주 물량들이 있는 거는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떤 서울 시내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의 입주 수요가 되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아무래도 전세 가격 차이가 그쵸. 예, 꽤 크기 때문에 재건축 직전까지 간 아파트들은 워낙 낡았으니까 전세가가 엄청나게 낮았었는데 네. 그 전세금을 돌려받아서 그걸 갖고선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경기도나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기사에서도 보면 강남 같은 경우는 특히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둔촌주공, 개포4, 개포1 그 외에 기타 자그마한 단지들이 이주 물량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올해나 내년까지 그 서울시에서 특히 강남 쪽에서 입주하는 물량은 상당히 적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이제 내년 말부터예요. 송파, 헬리오시티, 개포 뭐 이런 곳들에서 입주 물량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이 물론 입주 물량상으로 보면 내년 초중반까지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미 분양하거나 공급된 물량들은 서울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뭐 아무 상관없어라고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조금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서울시 지하상가 2,700여 점포 권리금 불허. 서울시가 시내 25개 지하상가 2,700여 상점의 임차권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점포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받고 상가 운영권을 거래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는 지하상가 상점 임차권의 양수 양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하도 상가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존 조례 11조에는 관리인의 허가를 받아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반면 개정안은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네요. 기사 보고 어떻게 내용이 좀 이해가 가세요? 굉장히 복잡하죠? 예, 이것만으로는 이해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댓글들을 이 기사에 관련된 댓글들을 제가 지금 봤는데 네. 이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신 상태에서 아니 서울시가 무슨 그렇게 제왕적인 행위를 하냐 뭐 니들이 뭔데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이제 점포편을 드는 상황도 있고 네. 굉장히 이제 댓글들이 중구난방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권리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네. 이 지하상가에 대한 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쉽게 해드리려고 표를 좀 만들어 봤어요. 기본적으로 지하상가는 소유는 서울시예요. 소유가. 네. 그리고 특정한 사람한테 임차할 권리를 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과거에는 예를 들면 어떤 임차인이 있으면 이 임차할 권리를 갖다가 임차인 이한테 양도를 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서울시에 임차를 하고 있는데 임차할 권리를 갖다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 이 사람한테 임차할 거야. 그거를 가능했다는 거죠. 법적으로. 계약자를 바꿔준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바꿔준 거죠. 네. 근데 그 계약자 바꾸는 거를 막겠다라는 얘기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소유한 지하상가에서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을 그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임차를 한다라고 하면 네. 임차인 1은 그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를 150을 내는 상태에서 임차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임차인 2한테 이 물건을 뭐 이거 매매라고 하는 게 옳은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뭐 명의를 갖다가 넘겨주게 되면요. 네. 권리금이 붙게 돼요. 그래갖고 권리금을 뭐 지하상가마다 가격이 다르겠지만 네. 뭐 심한 데는 뭐 4억에서 뭐 10억 이상 되는 네, 권리금도 9억에서 있거든요. 10억까지 하는 데도 예, 있다고 아주 비싼 들었어요. 곳은 뭐 그 정도의 권리금이 붙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보증금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이 5억 내지는 10억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5억 중에서 4억 5천이 권리금이 되는 거고요. 10억짜리 물건이면 9억 5천이 그게 권리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권리금은 서울시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서울시는- 임차인 1이 받게 되는 네. 거죠. 그렇죠. 그 네. 임차인 2는 여전히 그러니까 서울시는 임차인 2에게서 5천에 150만 계속 받는 거죠. 근데 여하튼 지금 임차인 1에서 임차인 2로 가는 게 합법이었는데 네. 이거 자체를 막아버리게 되면 이 임차인 1은 이게 이제 불법이 돼버리면 네. 이 권리금을 갖다가 다 지금 날리는 상황이 되죠. 여기서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실질적으로 네. 그 서울시 소유의 지하상가에 임차인 1이 임대를 놓잖아요. 네. 5천에 150에. 그러면 이 사람이 장사를 해야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걸 전대를 놔요. 또 다른 분한테 네. 재임대. 근데 전대 자체는 네. 지금 말씀드렸지만 여기 써 있지만 불법이에요. 전대 자체는. 원래 본인이 상가를 운영해야 되는 예, 거죠. 본인이 반드시 상가를 운영하셔야 되는데 그게
그 물건을 갖다가 불법이긴 하지만 전대들을 또 하시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전차인이 들어오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서울시에 내는 월세 150만 원을 여기다 내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앞선 그 서울시에서 빌린 임차인에게 예를 들면 400만 원이면 400만 원 네. 일정한 금액을 갖다가 이분한테 이렇게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가 5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 장사를 하시던 분도 뭐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다른 전차인을 구하게 돼요. 그럼 또 다른 전차인을 구하게 되면 이쪽에서도 또 권리금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임차인들끼리도 권리금이 결국 조성되는 거고요. 전차인들끼리도 권리금이 조성되니까 아주 이게 지금 복잡한 상황이 됐는데 여기서 원론적으로 임차인의 명의 변경을 갖다가 중지시켜 버리면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단순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있죠. 그렇지만 기존에 뭐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명의를 갖다가 관행적으로 팔고 사고 하셨던 분들은 네. 결국 자기가 이 금액대에서 뭐 5억이든 10억이든 주고 사셨던 분들은 보증금 말고는 나머지 금액을 다 날리게 되니까 네.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래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가 서울시라는 사실을 까먹게 돼요. 예, 까먹고 내가 소유주인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이 심했고요. 네. 이게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같은 경우도 약 6년 전에 네. 서울시에서 그 소유를 회수하겠다라고 해서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서울시 지하상가를 뭐 한 5, 6년 전에 전체를 갖다가 다 회수하겠다라고 서울시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미리 경고를 했었던 거네요, 그럼? 네, 그렇죠. 네. 그래갖고 데모를 엄청나게 그 당시에 했어요. 그리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죠. 그걸 수억을 주고 샀는데 보증금만 받고 나가라고 하니 그 데모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서울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러면 당신들이 법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면 그 법인과 계약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 우선협상 대상자처럼 지정을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그 소유가 서울시와 개별 임차인이 각각 이런 소유 관계였다라고 네. 하면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서 지금은 소유가 서울시고 법인과 지금 10년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그 임차인들은 그 법인의 주주예요. 이런 형태로 계약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지금 그냥 보면은 소유가 서울시에서 개별 임차인이었는데 법인으로 바뀌었구나. 굉장히 단순한 것 같잖아요. 네네. 그렇지만은 이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아주 의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그 계약 기간이 한 5년 정도니까 앞으로 한 5년 정도가 계약 기간이 더 남은 것 같은데요. 네. 5년 후 시점에 네. 서울시에서 만약에 이제 서울시 소유로 해야 되겠어. 기존 임차인들 다 나가라고 했을 경우 아니 서울시 소유였죠. 하지만 네. 이제 너네 나가라고 나가 지난 5년 전에도 나가라고 했는데 데모를 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서울시고 포인플렉스님이 임차인이라고 하면 네. 우리 둘이 이제 계약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나가세요라고 하면 데모를 하신 수 있는 거죠. 나는 지금 못 나가. 내가 이걸 몇 억을 주고서는 여기 그러면 권리를 샀는데. 객관적인 사람들은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안 나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임차인 자격. 난 임차인. 예, 내가 이게 내놓- 이제 네. 지난 5, 6년 전에 있었던 건데 지금은 법인이랑 계약을 한 거예요. 서울시와. 그러면 저는 계약이 제가 서울시라고 하면 법인과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법인의 주주신 거죠. 네. 그럼 제가 예를 들면은 이제 앞으로 5년이 지나가지고 나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네. 이쪽에서 데모를 하려고 해도 명분이 상당히 약해져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포인플렉스님이랑 계약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는 법인과 계약을 했고 저랑 법인과 다른 법인의 주주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둘의 계약 관계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주주들이 가서 난리를 치면은 안 될까요? 난리를 칠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사실로 봤을 때 아무런 계약 관계가 분명하게 성립하는 사람들이 와서 데모를 하는 것과 네.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와서 데모를 하는 것과는 굉장한 천지 차이가 객관적으로 보면 천지 차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서울시에서는 네. 아주 꾸준하게 저는 준비를 해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법인으로 바꾸면서 이러면 이렇게 될 거를 몰랐을까요? 근데 이 임차인들이 일단 10년이라는 기간을 유예의 기간을 벌었고요. 네.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10년 후에도 또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 당시에 이번에도 이렇게 데모를 해서 얻어놨으니 네. 10년 후에도 또 만약에 그런 생각이 되면 어떻게든 버틸 수 예, 어떻게 있을 해서든지 데모를 해서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계약 관계가 서울시와 법인의 관계가 되면 과거처럼 그 데모가 쉽게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점을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의 10년 대계였네요. 그거를 미루어 추정하는 거지. 네. 설마 그때부터 뭐 준비를 했다라고 그렇게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자, 오늘도 한 주의 부동산 소식 해봤는데요. 포인플렉스님은 오늘 기사 중에 좀 많이 마음이 가시는 기사는 어떤 거였어요? 뭐 일단 다음 주에 부동산 대책이 다 나와야지 아는 거라서 저는 사실 그 전에는 왈가왈부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의미 없죠. 예. 뭐 어떤 게 그리고 기사가 정말 뭐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정부에서 계속 언론 플레이라는 느낌도 나오고요. 네. 그보다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흥미로웠던 기사는 흥미롭다라고 소개해드리기도 했지만 이제 서울시의 지하상가 권리금 불허하겠다는 그 내용이 좀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뭐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지하상가 이걸 소유주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임차인이라고 뭐 일단 표현을 소유주라고 하죠. 뭐 편하게. 예. 법적인 소유권은 없지만 어쨌든 소유주라고 말을 하면은 이제 소유하신 분들 중에 이게 워낙 괜찮은 투자한다 보니까 맞아요. 수익률이 막 7% 8%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식들한테도 이제 좋은 물려줄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갖고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거 이외에도 구입 매수라는 표현 단어가 이게 적합한 단어가 없죠. 예, 적합한 단어. 어쨌든 더 이렇게 몇 개씩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하루 아침에 지금 뭐 몇 억에서 몇십억을 날리게 한 채 뭐 8억에서 9억씩 권리금을 주고 그걸 사셨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다 날리게 된 거니까 좀 뭐라고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게 정식으로 뭐 중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끼리 뭐 아름아름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호 뭐 양도세도 안 내고 양도세도 안 내고 왜냐하면 중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불법적인 요소들도 사실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동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뭐 굉장히 냉정하게 볼 부분도 있고 뭐 그 두 가지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저는 오늘 기사를 보면요. 일단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에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뭐 부정적이겠죠. 어찌됐건 대책이 얼마큼 나올지 모르겠지만 모든 부동산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도 결국은 뭐 이것도 사실 긍정적이지 못한 거고요. 예견되었던 바기 때문에 그리고 입주 물량도 드디어 뭐 서울은 아니지만 경기도도 7월 달부터 앞에 1월부터 6월까지의 입주 물량과는 비교가 안 되는 물량들이 입주 물량이 있다라는 그 여러 가지 압박들이 부동산에 많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어서요. 다음 주에 대책 나오는 거 보시면서 자신의 행로를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해야 될지 부동산 시장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실 시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도 한 주의 부동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